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내가 어떤 상품에 얼마씩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절세계좌도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종류가 왜 이렇게 많고 다양한지 복잡하고 헷갈리시죠?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제도들은 왜 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세계좌 3가지, 연금계좌, IRP, ISA 이 계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세금 혜택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씩 넣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각 계좌별로 어떤 상품들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런 꿀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세계좌의 특성들을 모르고 내 투자 전략에 맞지 않는 계좌를 선택한다면 세금을 몇 배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해본 세금은 자연스럽게 내 수익률을 깎아먹겠죠. 여러분, 요즘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는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 월급을 컨트롤해서 현명한 투자로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 댓글 중에 많이 달리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이걸 20대 초반에 알았더라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 영상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기억이 잘 안 날 때 유튜브에 있는 좋아요 눌러놓은 영상 리스트에 가서 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절세 계좌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 IRP, ISA. 그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공통적인 투자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요. 매년 1,800만원 한도까지 입금을 한 다음에 자유롭게 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정산마다 이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고 계속 꾸준히 투자에 이어나가시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이제 55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원하는 기간만큼 연금을 설정을 하셔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저축계좌에 아주 좋은 혜택이 나오죠. 이 연금 소득이 아주 낮은 세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높아봤자 55세부터 5.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위한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좌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둘 다 펀드나 ETF를 매수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아주 쉽게 개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세액공제와 과세가 이연되는 아주 큰 세금 혜택이 있고요. 둘이 합쳐서 연한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연한도 1,800만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쳐서 1,800만원 한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금저축에 900, IRP 900 이렇게 매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계좌 둘 다 계좌를 여러 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도 1,800만원짜리 연금저축계좌 1개, 아니면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하나, 또 다른 900만원 한도 IRP 하나,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200만원짜리 연금저축 3개 플러스 600만원짜리 IRP 2개 이렇게 합쳐서 1,800만원 한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할 때 이 두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내가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를 내가 처음에 얼마를 정해야 되나, 아직 내가 돈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일단 넉넉하게 한도를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낮출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넉넉하게 잡고 나중에 계좌를 추가해 나가면 그 한도를 줄여가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과 IRP를 2개 다 만든다고 하면 각각 900만원 한도씩 한 개를 각각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좌가 많아지면 그 900만원 한도를 낮춰가면서 연 한도 1,800만원을 채워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와 IRP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냐? 가장 큰 첫 번째가 이 세액공제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매년 연말정산 때 여러분들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고요 5,50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13.2%입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는 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대신 IRP랑 합치면 9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 IRP만 갖고 있으면 IRP 하나로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IRP가 없고 연금저축만 있다, 그럼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둘 다 있는 사람이라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보통 이렇게 합쳐서 900만원을 많이 가져가시죠. 근데 뭐 두 개 다 있다는 가정하에 900만원 안에서 어떻게 나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이렇게 합쳐서 9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액공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 연금 수령할 때 이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 소득세를 15.4%나 내야 됩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좋은 점이 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년 이 배당 소득세를 낼 필요 없이 마지막에 연금 수령을 할 때만 조금의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1,500만원까지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연금
연금소득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55세에도 5.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최소 수령 기간은 10년이라는 가정하에 원하는 기간만큼 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년 1,500만 원씩만 받게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55세부터는 5.5%의 세금이죠. 그럼 이게 1,500만 원에 5.5%면 82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세금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세금을 안 내고도 연금저축계좌에서 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연금저축계좌의 인출 순서에 대해서 말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돈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수익금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죠. 근데 연 한도는 1,8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을 또 입금을 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키워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추가로 넣은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못 받은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1,800만 원을 넣었으면 50%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고 50%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원금에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은 수익금이 되겠고요. 이 연금을 여러분들이 수령을 할 때 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그리고 마지막에 수익금을 받게 되는데 이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라는 가정하에 언제든지 세금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도 인출한 금액은 아까 말한 낮은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할 때 공제 안 받은 원금이 3천만 원 남아있다면 기존 연금인 이 3천만 원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1,500만 원까지 5.5%의 세금을 내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 첫 해에는 연금이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세금은 되게 적게 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연 한도 1,500만 원보다 연금을 내가 더 받고 싶은데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알려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5.5%의 낮은 연금소득세 말고 다른 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과세 신고를 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하냐? 만약에 여러분의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24%이기 때문에 16.5%의 기타 소득세보다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해서 더 낮은 세금을 내는 게 낫고요. 그 반면에 소득이 1,4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율 6%가 16.5%의 기타 소득세보다 낮으니까 분리과세 신고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분리과세 신고를 해서 더 낮은 세율인 16.5%를 내는 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공통점을 알아봤는데 이 두 계좌에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살부터 누구나 개설 가능하고요.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상품 같은 경우에도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 리츠 등이 가능하고 IRP는 이 4개의 플러스 예금, RP, ERS 같은 안전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특징이 위험자산을 최대 70%밖에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예금, RP, ELS 같은 안전자산이 최소 30%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이제 중도 인출인데 아까 말했듯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세금이 없이 인출할 수 있고요.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IRP는 정말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특별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거나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IRP는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 케이스별로 중도 인출을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주택을 살 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기타 소득세 16.5%를 내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정말 IRP 계좌에 돈을 빼야 한다. 그럼 해지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16.5%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와 IRP 이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둘이 합쳐서 매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그리고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둘 중에는 IRP가 중도 인출 조건이 더 까다롭고 최소 30%의 안전자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든다면 좀 더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을 때 연금저축보다 IRP 계좌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둘 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최고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계좌인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장기 목돈용
대비용 투자 계좌로 많이 쓰는데요. 최소 3년간 유지를 해야 하고,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세제 혜택까지 있어서 만능 통장, 만능 투자 계좌로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에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ISA 계좌 영상을 보셨다면 그 정보는 아마도 앞으로 오래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 ISA 계좌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계좌를 만들고 계좌에 넣은 돈으로 자유롭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최소 3년간 이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 만기가 되면 ISA 계좌를 해지를 하거나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ISA 계좌를 또 개설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특징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는 이 ISA가 연 2천만 원밖에 못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서 연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게 됐고요. 이 비과세 혜택 같은 경우에도 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에 정부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금융권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 상반기에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이 많이 커졌는데 기존 ISA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는 기존 계좌 보유자들에게는 소급적으로 이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다. 그래도 지금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 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능해졌고요. 근데 이분들은 대신에 국내 투자형 ISA 상품이라는 다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비과세 혜택은 없고 15.4%의 분리과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크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금융소득 종합세금을 계산할 때 그 이자와 배당에 이 ISA에서 번 이자와 배당은 따로 분리를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형일 테고요. 대신에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5천만 원 아니면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하나가 만약에 서민형으로 처음 가입을 했는데 이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소득이 올라갔다고 일반형으로 계좌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만기 시까지 서민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말 그대로 전문가 펀드 매니저에게 이 포트폴리오를 일체 위임시키는 건데요. 이 투자 성향만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고 대신에 전문가가 직접 맡아주는 거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0.1%에서 0.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탁형은 전문가가 이 상품을 추천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그럼 고객이 그 리스트에서 원하는 투자 상품을 고르는 건데요. 완전 위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0.1에서 0.2% 정도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개형인데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웬만하면 이 중개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요. 주식이랑 채권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ISA 계좌를 한다면 내가 어차피 주식이랑 채권을 사야 한다면 중개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A 계좌는 얼마까지 돈을 넣을 수 있냐? 일단 최소 한도는 없고요. 원래 개정 전에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했는데 개정을 하고 나서 연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4천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 5년이 되면 2억 원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 납입 한도는 2월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올해 한도가 4천만 원인데 내가 2천만 원밖에 못 넣었다. 그러면 내년에 남은 2천만 원을 2월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4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입금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SA는 좋은 점이 이 납입한 원금 안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를 넣었건 이 원금 안에서는 자유롭게 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인출한 만큼 이 한도가 재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 지금까지 입금을 총 1억 2천만 원을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5천만 원을 빼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원래 총 한도가 2억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중도에 5천만 원을 뺐으니까 이 총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깎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ISA 계좌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ISA 계좌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주식들을 다 손익 통산을 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A 주식, B 주식이 있는데 A 주식은 수익이 3천만 원이 났고 B 주식은 손해가 2천만 원이 났어요. 그럼 이 두 주식을 합쳐서 수익금이 총 1천만 원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ISA 계좌의 특징인 비과세 혜택을 빼줍니다. 개정이 되고 난 후에는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고 남은 500만 원에 9.9%의
9%의 낮은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정말 주식으로 수익을 꽤 봤다면 이 세금을 꽤 많이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럼 ISA 계좌에 투자 가능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연금저축 계좌에 허용되는 상품들이 있죠. 그 상품들도 있고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ISA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이게 ISA 계좌가 연금저축과 다른 큰 한 가지인데요. 바로 국내 주식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국내 배당주를 투자한다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ISA 계좌로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마지막에 ISA 계좌를 해지할 때만 비과세를 빼고 9.9%의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SK텔레콤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배당금 700만 원을 받았으면 일반 계좌에서는 700만 원에 15.4% 세금을 매겨서 10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됐을 때 7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다 9.9%를 곱하니까 19만 원의 세금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절세 계좌인 거죠. 대신에 ISA 계좌는 해외 주식은 불가능하고 해외 주식 말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뭐 타이거 같은 애들 말이죠. 자, 그래서 ISA 계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아까 말했듯이 최소 3년을 유지해야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특별 해지 사유 이외에 중도를 해지하게 되면 15.4%의 일반 과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 해지 사유에는 아까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하게 정말 해지를 해야 하는 그런 사유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3년이 지나서 ISA 계좌를 해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면 현금화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요. 현금화 해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그 수익금에 500만 원 비과세를 빼고 9.9%의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나는 만약 이 현금을 목돈으로 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너스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일단 이 ISA에서 투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는 거는 연금 계좌에 연 1,800원을 한도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1,800만 원도 넣고 ISA에서 연금 계좌로 또 이전시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ISA 계좌 만기 후에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10%의 세액 공제가 있고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10%인 3천만 원이 최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거기에 플러스로 ISA를 연금으로 옮기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서 한 해에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아까 보여드렸던 5,500만 원 이하의 세액 공제율 16.5%를 곱하면 매년 이 해에는 198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ISA 계좌를 해지했다고 ISA 계좌의 모든 금액을 다 연금 계좌로 옮길 필요는 없고요. 일부만 이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로 옮기면 또 좋은 게 만약에 3천만 원을 옮겼다고 하면 3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2,700만 원은 추후에도 세금 없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연금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은 세금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이 ISA 계좌를 3년이 지났는데 굳이 이 돈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ISA 계좌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뭐 증권사 앱이나 지점을 방문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기 전 3개월부터 만기 전날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요. 1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최대 8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 ISA 계좌를 오래 유지할 거라면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3년마다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ISA 계좌가 최소 유지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날 때마다 계좌를 닫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또 새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몇 번 만드는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3년마다 끊어가지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 ISA 계좌를 해지할 때마다 비과세 500만 원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익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해지를 했을 때 비과세 500만 원을 빼면 남아있는 수익금이 없으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연장을 하는 게 나은지 3년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는 게 나은지 이걸 어떻게 아냐? 만약 내가 CD가 작고 수익금이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는 게 이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만약에 시드가 1억 원이 넘어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할 거라면 3년마다 재가입해서 매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세금을 계속 미뤄서 몇십 년 후에 9.9%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는 엑셀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내가 ISA 계좌로 얻을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을 넣으시고 매년 얼마를 넣을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매년 2천만 원씩 넣고 수익률이 매년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장기간 연장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기로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재가입을 했을 때인데, 이 몇 년간 투자를 할 건지 투자 기간을 여기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처음 3년 ISA 계좌를 만들고 난 후에 7년을 더 연장해서 10년을 채우는 게 나은지, 아니면 3년마다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해서 총 3번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게 나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을 보시면 여기에 숫자를 넣으시면 자동으로 계좌 금액, 원금이랑 이자 배당, 그리고 해당 연도에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 섹션은 아까 말한 첫 번째 장기간 연장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후에 계좌를 해지했을 때는 이자와 배당 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세금을 443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3년마다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했을 때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그 자동으로 재가입 연도에 X가 쳐지고요. 이 3년마다 해지를 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투자를 하게 되면 딱 이렇게 3번의 세금을 내는 건데, 여기에 제가 또 추가한 게 기회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로 연장하는 거랑 3년마다 세금을 내는 걸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건 그만큼 내 시드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빠져나간 시드머니가 4%의 수익률로 낼 수 있는 수익을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놓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계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 80만 원을 세금으로 안 냈으면 20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지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까지 감안한 총 세금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떤 옵션이 장기적으로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세금을 덜 내게 되냐, 그걸 판단해서 여기에 장기로 연장하는 게 나은지 중기로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장을 하게 되면 세금을 443만 원 내지만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을 하면 기회비용을 감안해도 세금을 27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죠. 이 이유는 아마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시드가 크지 않아서 이 비과세 혜택 500만 원을 3년마다 활용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수익률이 높아지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3년 재가입 전략의 효력은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그대로 2천만 원 투자한다 치고 30년간 투자를 하고 수익률은 8%로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총 세금이 1억 8천만 원이고요. 보시면 마지막 30년째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3년마다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한다고 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년마다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걸 세금을 냈을 때 놓치는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3억 3천만 원 정도가 총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수익금이 커지니까 이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좀 떨어지고 차라리 제일 마지막에 그냥 9.9%의 낮은 세율을 한 번에 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번 3년마다 세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시드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복리로 이 큰 돈을 더 많이 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기 연장을 해서 마지막에 9.9%의 세금을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투자 상황을 정해가지고 한번 숫자를 넣어보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ISA 계좌를 3년마다 재가입할지 아니면 장기로 연장을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리를 해보자면, 좀 수익률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장기 연장을 하는 게 낫고요.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3년마다 세금으로 시드머니가 새어나가는 걸 막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중장기 5년 10년 안에 안정적인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그럼 3년마다 재가입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만약 본인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그럼 3년 후에 재가입 시에 일반이나 서민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3년마다 재가입 전략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이나 서민형으로 가입을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대신에 내가 만약 일반형 ISA를 갖고 있다가 중간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늘어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그래도 ISA 계좌가 만기될 때까지는 이 일반형의 혜택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자 배당 소득이 많아서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이 ISA 계좌를 최대한 길게 연장을 해버려서 계속 이 일반형 혜택을 뽑아갈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의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 계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ISA 같은 경우에는 연 4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과 IRP는 아까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까지 넣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넣는다고 치면 이 세 계좌를 합쳐서 매년 4,9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8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많이 넣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최대한 절세 혜택을 활용하려면 이 정도까지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절세 계좌를 다 알아봤으니까 내가 어느 계좌에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되시죠? 그래서 상품마다 어떤 계좌를 선택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ISA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과 IRP는 국내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니까요. ISA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도 안 내도 되고 해지를 할 때 500만원 비과세 혜택에다가 9.9%의 세금만 내면 되니까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를 한다. 그럼 어떤 계좌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투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약 내가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연금저축을 들어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의 낮은 세율을 받는 게 좋고요. 만약 내가 중장기 목돈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장기간 돈이 묶이지 않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활용을 할 수 있는 ISA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ETF 등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계좌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 계좌의 혜택 때문에 내가 원래 투자를 안 할 종목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투자 목표에 맞는 종목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기 선호한다. 그럼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개가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직접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어떤 계좌를 우선으로 채워야 하나, 이 우선순위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해외에 직접 투자했을 때, ISA에 투자했을 때, 연금저축, IRP에 넣어서 투자했을 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아까 ISA 계좌처럼 이것도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의 다양한 투자 기간과 시드머니에 따라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을 넣고 만약 내가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배당률도 넣을 수 있고요. 매달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기 투자 결과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ISA 계좌에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총 세금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나은지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일단 편의상 IRP와 연금저축은 비슷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예시에서는 요즘 핫한 SCHD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서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5% 정도니까 연평균 수익률 8% 넣고 배당률 3%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배당을 포함을 안 한 수익률이기 때문이죠. 이걸 했을 때 일단 저는 매달 투자 금액을 50만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3개의 투자 기간을 비교해 볼 건데 3년, 10년, 20년으로 정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3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년 600만원씩 돈을 넣게 되면 투자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하게 된 경우에는 총 세금이 18만원인데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 비과세 혜택 250만원을 활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총 세금에는 매년 비과세 혜택 250만원을 빼고 남는 매매 차익의 22%의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배당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활용했을 때 1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ISA 계좌는 3년 동안 수익금이 크지 않아서 세금을 아예 안 내게 됩니다. 이 500만원 비과세 혜택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는 5.5%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12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매력이 아예 없어요. 비과세 혜택도 없고 무조건 5.5%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반면에 ISA는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5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3년 말고 똑같은 금액에 10년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해외 직접 투자는 세금이 730만원, ISA는 568만원, 그리고 연금저축은 613만원입니다. 확실히 보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250만원 비과세 혜택이 매년 있어도 이 22%의 세금이 큽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둘 ISA와 연금저축이 좀 비슷한데 ISA가 근소한 차이로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엔 20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년까지 가게 되면 직접 투자는 세금이 너무 커져서 정말 매력이 없어지고요. ISA와 연금저축을 비교했을 때 연금저축이 세금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IS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로 연장하는 것과 3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거를 둘 다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 중에서 세금이 낮은 거를 선택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연금저축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이 투자 금액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한번 키워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3년으로 돌아가 보면 해외 직접 투자가 ISA 계좌보다 세금을 덜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이 해외 직접 투자는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매년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ISA 계좌의 500만원은 이 3년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이 투자 금액이 커진다? 그럼 이 500만 원의 위력이 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고 해외에 직투하는 게 세금이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10년을 비교해보면 여기서부터는 역시 해외 직투가 세금이 많아지죠. 여기서도 이제 ISA가 연금저축보다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년을 넣어볼게요. 네, 해외 직투는 여전히 아니고요. ISA 계좌가 연금저축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이제 10년을 넘어가서 완전 장기 투자로 가게 되면 연금저축을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세금 면에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ISA, 연금저축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3년 이하로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해외 직투를 하게 되면 매년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활용을 가능해서 좀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제 3년이 넘어가는 중장기 거기에다가 투자금이 커질수록 이 500만 원의 비과세 혜택과 9.9%의 낮은 세율이 있는 ISA가 해외 직투보다 유리하죠. 근데 만약 내가 중장기 목돈용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볼 것도 없이 연금저축 계좌가 최고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해외 직투로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미국의 우량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 방향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직접 투자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좋은 미국 기업들을 담아가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 해도 그 투자처가 수익률이 다른 투자보다 더 좋다면 당연히 그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아까 말했듯이 세금에 따라서 투자 종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종목을 미리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절세 계좌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제공해드린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절세 계좌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IRP,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ISA 계좌 이 세 가지의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먼저 일단 저희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죠. 둘 다 합쳐서 연한도 1,800만 원 내에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반면에 IRP는 중도인출이 안 된다. 그리고 IRP는 안전자산 최소 30%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IRP가 좀 더 제약이 많은 거죠. 하지만 둘은 비슷한 성격의 계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능형 통장 ISA는 좀 더 큰 시드머니로 중장기로 목돈 마련도 가능하고 장기로 연장해서 노후 대비 투자도 가능해서 정말 만능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 무제한으로 재가입이 가능해서 이 장기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3년마다 해지를 한 다음에 재가입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절세 혜택이 더 좋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직접 투자 ISA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해 봤을 때 중장기 투자는 투자 기간과 시대에 따라서 직접 투자가 나을 수도 있고 ISA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노후 연금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연금저축 계좌가 웬만하면 낫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절세 계좌에 결국 뭘 투자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되신 분들 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식과 ETF가 좋은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쓰인 계산기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계산을 해보면서 스스로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걸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정말 모르고 막연히 하는 거는 천지차이니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길은 자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서 한번 찍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 많이 가져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